오늘은 서울 아산병원의 기획조정실장이신 김종혁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산부인과 전문의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산부인과는 산과하고 부인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산과는 이제 분만, 네. 부인과는 이제 어떤 내분비 호르몬, 불임 이런 파트와 혹, 암 이런 걸 하는 이제 부인 종양 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암 환자를 주로 보는 그 부인 암 전문의입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예. 아, 근데 이 아산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뭐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이런 행정직 쪽 네네. 이런 쪽들은 따로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의사시고 교수신데 그런 것도 겸업을 하시나요? 겸직을? 그러니까 이제 그 보직자 중에서 관리직 보직자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의사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직을 이렇게 쭉 거치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도 이제 육성하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뭐 미니 MBA 과정 같은 것도 있고, 그 서울아산병원은 그 교육 부문, 교육 부원장이 있는 거의 아마 유일한 병원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아카데미도 있고,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리더를 양성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꾸준히 받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 병원하고 서울아산병원하고 카이스트하고 같이 했던 MBA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하는 그런 그 미니 MBA 과정, 뭐 의료경영 고위 과정 뭐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2014년에 피터 드러커가 살린 의사들이라는 책을 공저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피터 드러커 소사이티에 제가 가입도 하고, 또 피터 드러커 혁신기업가 아카데미 뭐 그런 데 가서 좀 공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보직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도 받고, 또 그다음에 이제 실무에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이제 그 진료도 하면서 또 진료 현장을 떠나지 않아야 또 그런 감이 계속 있고 경영을 잘할 수 있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의사 보직자들이 있는 자리가 있고, 또 관리직 보직자, 정말로 그 행정 경험 같은 게 중요한 그런 보직자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기획조정실장을 맡으시면서 네. 그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 네. 그 조직을 활용해서 이제 병원에 이제 혁신을 이루셨다고 하는데 혁신을 이루었다기보다는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가고 혁신을 있는? 계속 예, 예. 이제 해나가고 있는 거고, 서울아산병원의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는 8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획조정실에는 4년 전에 이제 그 보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 기획조정실장님이 잘 이제 리드를 해주셨고, 또 그리고 제가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또 나름대로의 제 이제 시각으로 그렇게 지금 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드는 궁금한 질문이 뭐냐면 병원에서 혁신을 한다? 이노베이션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실까? 저희가 일단 그냥 이제까지 고정관념으로는 우리 종합병원, 대학병원 네네. 가면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예. 대기 시간 길고 뭐 좀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예, 예. 지루하고 좀 짜증나고 검사 받는데 네.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떤 쪽에 집중 관심을 병원에서 이노베이션을 하든 매니지먼트를 하든 그 큰 방향은 그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그다음에 병원에 이런저런 일로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직원, 이 모두에게 좋은 경험을 주는 거죠. 요새는 뭐 어디나 경험 평가도 하고 다 이제 그렇게 하듯이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신 듯이 뭐 병원에 처음에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주차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 병동에 올라와서 그 차례를 기다리고 검사실에 가서 기다리고 실제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약을 타고 그리고 집에 귀가하고 뭐 이제 그런 일련의 그 여러 과정에서 좋은 뭐 병원에 온 경험이 사실 좋은 경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그 병원에 항상 병원에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환자들이 오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이거 큰 병이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온 분들을 좀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나름대로의 그런 편안한 경험을 만들어드리는, 이제 그거를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 수준으로 이렇게 가가지고는 좀 약하겠다. 우리가 많이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제 그런 방향이죠. 사실은 그 의료계라는 곳이 혁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위기가 좀 있죠. 네. 일단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보면 의사, 간호사, 보건직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좀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좀 성격상 안정 추구형인 사람들이 그 되게 의료계를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왜 의사를 하려고 하나? 많은 부모님들 권해주시고 이제 주변 분들은 아주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정적이라는 거는
어떤 혁신이나 그런 혁명 뭐 이런 거하고는 좀 관련이 좀 적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그 이외에 관리직 직원분들도 일반 회사보다는 뭐 IT 회사라든지 최근에 소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회사들보다는 이 병원이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병원도 네. 좀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셔서인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수적이고 좀 안정 추구형인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조직을 이걸 좀 바꾸려면 좀 혁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써야 되고 이제 그 문화를 많이 바꿔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일은 조직 문화가 한다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그런 문화를 바꾸는 것. 그래서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의 굉장히 큰 미션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원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좋은 생각을 내고 혁신적인 생각을 내면 그게 실제에 잘 적용되고 이런 그 방향으로 우리가 흐를 수 있는가. 아, 우리도 이렇게 혁신할 수 있구나. 이런 꿈도 드리고 그걸 정말로 그게 나타나게 하는 실현이 되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어떤 혁신을 조직원들에게 불어넣으려는 네. 시도는 정말 모든 뭐 기업이나 뭐라 그럴까 조직에서는 예. 다 시도하는 일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성공하는 사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높지는. 예, 그렇다고들 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평하시기에 좀 괜찮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책도 출간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우리는 인간 중심의 병원을 만든다라는 예. 책도 내셨죠. 인간 중심이라는 거에 굉장히 좀 강조를 저희가 이제 많이 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게 자칫하면은 정말 데이터 중심 어떤 환자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 환자의 여러 가지 검사 결과들, 그런 수치, 나타나 있는 그런 프로세스 그런 거 중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환자분의 마음, 보호자분들의 마음, 우리 직원의 마음을 잘 평화롭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을 이제 맞춘다고 볼 수가 있죠, 저희가요. 그리고 네. 사실은 이제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라는 걸 처음 만들었을 때, 8년 전에 처음 만들 때 과연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는 어느 조직에 속해 있어야 할까? 굉장히 아마 그때 원장님, 그다음에 원장님 포함한 경영진에서 고민이 많으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혁신을 하겠다 그러면 좀 힘이 있는 조직에서 좀 맞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기획조정실, 모든 일을 기획하고, 병원의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죠, 네. 기획조정실이. 그래서 기획조정실을 산하에 두고 좀 힘을 실어주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장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그때 담겨 있었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혁신을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실제로 처음에는 뭐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이 처음에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를 만들면서 좀 혁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신뢰도 좀 독특하게 꾸미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당시에는 제가 그 병원의 감사실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오픈할 때 이제 초대받아서 갔더니 굉장히 아주 다른 부서보다 잘 해놨어요. 잘 해놨다는 게 뭐 큰 돈을 들여서 했다기보다는 뭔가 느낌이 좀 많이 다르게 회의실도 이렇게 투명 유리로도 하고 그다음에 위에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가게도 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걸 받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칠판, 보통 우리 칠판이 아니라 전체를 화이트보드로 많이 만들어서 네. 어떤 내용도 거기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게끔. 제가 재작년에 IBM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IBM 리서치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뉴욕에. 네. 그랬더니 거기도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더 여기 오면 뭔가 새로운 생각을,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제 처음에 만들고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그렇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직원들이 오해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뭐 여기 이렇게 큰 돈을 쓰느니 뭐 다른 데에 비해서 뭐 디자인 센터 한다 그러더니 디자인만 여기 너무 잘했느니 뭐 그렇게 좀 그런 얘기를 하는 직원들도 사실 없지 않았지만 결국은 지금은 어떠냐면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꼭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프로세스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에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이거 IDC에 맡겨보자. 그러면은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좀 더 혁신적인 생각, 그런 생각으로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야.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저는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노베이션 디자인 네. 센터의 그 직원분들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시작하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주로 어떤 것들을 하시면서 어떤 성과를 거두셨나요? 그러니까 직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그다음에 환자 경험에서 좀 어려워하는 것, 그런 걸 직원들한테 일단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먼저 이제 리서치를 해서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서 뭐 여기 이제 책 내용에도 있지만 우리 아이디어 AMC, 그래서 직원들이 이러이러한 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그걸 같이 해결하는 이제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저희 그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에는 그 컨설팅을 하던 분도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큰 그 그룹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분들도 있고, 또 외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온 분들도 있고, 이 컨설턴트를 해온 분들도 여러 분이 거쳐가셨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좀 병원에 있었던, 또 현재 근무도 관리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또 그다음 의사 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IDC를 이렇게 주로 맡아 하는 우리 그 기획조정실의 담당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직원들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뭘 만들어 보고 싶으면 그걸 즉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저희 팩토리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는 이제 그 이노베이션 챌린지라고 해서 1년 동안 했던 일들을 이렇게 직원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또 발표하는 방식도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연단 뒤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이제 발표를, 슬라이드에 대고 이제 발표를 그렇게 했다고 그런다면, 이 핀 마이크를 차고,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뭐 스티브 잡스가 발표하시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직원들 발표를 다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 하다가 그런 것도 실은 굉장한 저는 혁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는 좀 뭔가 새로운 거구나. 뭔가 저기다 얘기하면 뭔가 문제가 풀리겠구나. 그런 마인드를 직원한테 다 가지도록 그렇게 애를 썼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현재 전 어떤 조직원들의 고충, 그렇죠. 혹은 어려운 건 그죠? 고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 근데 혁신을 할 때에는 사실 기준이 있을 거고, 이거는 고칠 만한 거야, 아닌 거야. 네네. 그러면서 사실은 아닌 거야라고 판단하는 거기에 사실은 진짜 혁신이 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한 이거는 추진하자 아니자 이런 그 구분을 하셨나요? 일단은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직원들끼리 굉장히 많이 토론을 합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많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 직접 가서 문제가 뭔지를 같이 이제 보고, 그 IDC, 저희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에 딱 들어가면 딱 크게 써 있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삽질만 한 거다.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물론 뭐 저희가 한 프로젝트가 100% 다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 좀 보류해 놓은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책에는 이제 성공 사례가 주로 있고, 이제 잘 안 된 사례도 이제 저희가 조금 추가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잘 할 수 있었는지, 이제 결국은 힘을 모으는 거죠. 저는 의료도 그렇고 굉장히 요새 중요한 건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뢰고, 그래서 그러니까 직원들의 여러 사람의 그 협업을 잘 이끌어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돼서 그런 것이 한 20%? 한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혁신을 하려고 했는데 20%만 실패했다. 글쎄, 저희가 뭐 쉬운 일만 해서 그럴까?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도 사실은 많았었는데, 물론 시간이 금방 해결된 것도 있고,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도 있지만, 그렇게 꼭 해내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핵심은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해당 조직들 혹은 부서에서 느끼는 그 불편함이나 그런 고충을 본인들이 찾아내면 이제 그걸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어떤 개선점들을 찾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의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스타트는. 그렇죠. 스타트는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탑다운으로 정말로
그 경영진 또는 여러 관리 부서에서 이렇게 보기에 이 문제가 우리가 참 해결이 참 안 되는 문제야 그동안. 그러면 그걸 IDC에 이제 맡기면 좀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실은 이제 어찌 보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3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 다음에 꾸준히 병원에서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의외의 해결책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결과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한 경우는 없나요? 이렇게 하나의 부서나 어떤 특정 부서나 사람이 네네. 이건 이렇게 개선합시다라고 제안하거나 뭔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 네. 해당 부서나 그 관련된 단어들, 그러니까 터부시하는 경우 있잖아요. 너가 네. 뭘 알아? 예, 이건 거기만의 그 관리가 있는 거야. 예, 예. 이것만의 이유가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든지 개혁이나 혁신하는 데에는 고정관념, 예. 이런 게 저항이 있죠. 예, 저항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됐을 때의 모습을 그 이제 예시를 해드리고 결국은 그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의 회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회의를 많이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회의라기보다는 현장에서 하나하나 이게 잘 되면 이렇게 좋고요, 저렇게 좋고요, 환자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요. 그 이제 제가 기획조정실장을 하면서 이제 그 미션과 비전을 정했었어요. 저희는 이제 미션, 분명한 거는 서울아산병원의 미래를 본다. 우리는 서울아산병원의 그 좋은 미래를 향해서 간다. 이게 우리 병원의 모습에 도움이 되는가? 아마도 IDC에서는 이게 과연 환자 경험, 환자 공감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가? 그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을 하면 많이 그냥 밀어붙였죠. 예. 그리고 물론 직원들이 그걸 잘 따라와 줬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왜냐면 이제까지 그 익숙하다라는 건 편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편한 거를 어느 순간 불편한 걸로 바꿔야 되니까 몸이 안 익었으니까 네. 이제 지나다 보면 또 익숙해지겠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겪는 글쎄요. 이게 이제 그 인간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물론 환자나 보호자분들, 병원을 찾는 이용자분들 중심이기도 하지만 직원 중심이기도 하거든요. 직원들이 그동안 불편했던 거를 오히려 편하게 해결을 해주는. 그래서 직원도 편하고 환자도 편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해외학과에 펫CT 촬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른들은 뭐 그래도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맞고 1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촬영을 해봤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죠. 과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이 검사하는데 아이들이 울고 그러면 이게 검사가 참 힘들고 시간도 더 걸리고 심지어 뭐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동원하는 거죠. 아이가 우주선을 탔다고 생각해서 우주선 여정을 쭉 만들고 마지막에 끝나면은 뭐 리워드도 조금 주고 그 안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니? 그럼 직원도 편하고 결국은 환자도 편하고 모두가 다 편안해지는 그리고 환자로서는 보호자로서는 직원도 다 좋은 경험을 갖게 되는 뭐 이제 그런 쪽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혁신을 한다고 해서 혁신을 했는데 환자는 편해지고 그 직원은 굉장히 불편해졌다. 글쎄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뭐 비용이 든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라면 뭐 병원에서 흔쾌히 또 비용을 대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병원의 기준이 사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좀 뭐라 그럴까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환자를 돌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예.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좀 다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진료 시간도 좀 짧고 네. 또 뭐 정말 병원에 진짜 무슨 뭐 어떤 분들 말하면 시장 바닥처럼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소란스럽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는데 네네. 그러한 것들을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면 종합병원에 대한 대학병원이나 이러한 것들이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기 공간만 해도 전에는 이제 큰 대기실에 이렇게 환자를 크게 부르고 이제 그랬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 중대기실이 있고 소대기실이 있고 대대기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외래 예약을 언제 했는데 조금 일찍 오시는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늦으시는 수도 있고 그러면 언제 자기가 불려질지 그런 걸 잘 알 수 없는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그걸 다 알 수 있게 또 그걸 조금 더 정확히 알고 환자분이 이렇게 모여 있지 않고 적당한 시간 최근에 또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가급적 병원 안에 이렇게 분산이 돼서 병원 안에 뭐 저희 그 갤러리 같은 데도 좀 가서 그림도 좀 감상하시고 저희 아산병원 저 역사관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 이제 정종 회장님 역사관이나 이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그런 걸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렇게 편안한 좀 느낌을 가지시다가 진료 시간이 되면 이렇게 호출을 해서 오시거나 이제 그런 시스템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만들어진 데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편안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이제 진료실에 들어와서도 짧은 뭐 3분, 5분 그렇게밖에 진료를 못 하지만 그때 이제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검사 설명이나 그런 거는 또 그 전문 검사 설명 간호사가 또 잘 그렇게 해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시트 같은 거에도 굉장히 알아보기 쉽게끔 또 검사 설명도 지금은 다 이제 유튜브나 저희가 이제 서울아산병원이 굉장히 유튜브 그 내용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 또 그걸 동영상으로 직접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걸 또 이제 어르신분들에 맞게 또 쉽게 활자도 좀 키우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발전, 혁신 이제 그런 걸 많이 좀 시행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혁신한다고 할 때는 이 IT 기술, 데이터를 활용한 네네네. 이러한 기술이 접목이 돼야지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IDC에서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병원입니다. 스마트 병원은 결국 초연결,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심지어 이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하고 또는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고 집에 가 있을 때도 자기의 어떤 문제점들이 즉시 병원하고 연결이 되고 자기가 아쉬우면 즉시 문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IDC에서 챗봇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건 좀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물론 그게 지금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고 조금 좀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IT 기술이 정말로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저희가 뭐 다른 IT 기업들과 여러 IT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뭐 로보틱 기업들과도 일을 하고 있고 뭐 IBM하고도 같이 또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기업의 도움을 사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병원 네. 이게 화두인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이 용어는 익숙한데 도대체 무엇을 스마트 병원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마트 병원으로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병원이 달라지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글쎄 뭐 스마트 병원 저희 그 마지막 챕터에 이제 스마트 병원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긴 한데 글쎄요. 사람, 환경, 데이터 그리고 기업 이게 서로 잘 연결이 돼 있고 협업이 잘 돼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성장한다. 뭐 이게 좀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걸 한마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연결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 오면 내가 왔다는 거를 병원에 들어서기만 하면 내가 왔다는 걸 병원이 알고 입구에 들어오는 예, 순간 들어오는 순간 뭐가 캐치가 돼서 병원이 알고 그 다음에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와서 다음엔 어디 가시면 됩니다. 어디는 얼만큼 기다리시면 되니까 좀 편한 시간을 보내시다 어디로 오십시오. 곧 진료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바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입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이제 아침 식사가 곧 나옵니다. 그런 걸 계속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받는다든지. 담당 간호사가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잠시 조금 뒤면 회진을 오실 겁니다. 뭐 그런 내용. 그다음에 오늘 검사는 이러이러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고 밤에는 금식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게 물론 간호사분이 나가서 설명도 하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환자분이 불안하지 않게 나는 검사를 몇 시에 내려가게 되지? 그렇죠. 막연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늘 자기가 어떤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스마트 병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걸 이제 어플 같은 걸로 이제 그렇죠. 다운을 받아서 예, 구현을 앱으로도 하시겠네요. 하고 이제 그렇게도 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어야죠. 또 검사실에 가면 검사실에 간 대로 바로 연결이 돼서 그 환자에 대한 정보가 금방 다 공유가 되고 예. 이제 그런 문제가 그런 혹시나 그 정보의 로스에 따른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다 항상 연결돼 있고 인수인계도 잘 되고 그분이 어떤 특징이 있는 분이라면 그걸 검사실에서도 금방 알고 환자분이 굉장히 예민한 분이다. 혹시 그러면 바로 그것도 검사실에서 알아서 그거에 맞는 조치를 금방 또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그렇게 그 환자를 운반해 주시는 그러니까 환자를 이렇게
환자 모시고 다니시는 이제 그런 이송반 그런 분들도 환자분이 예민하다 또는 이분은 어떤 위험이 있다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그렇게 잘 연결이 돼 있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 아산병원이다 그러면은 이 아산병원에 온 서울 아산병원, 네. 서울 아산병원이다 하면 이 아산병원에 온 환자들에 대한 모든 정보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그러니까 그 관련된 예, 관련 직원들이 관련 다 직원에게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다음 예약은 언제고, 그때까지는 어떤 걸 하셔야 되고, 뭐 그런 게 환자가 늘 자기가 그 돌봄을 받고 있다는, 케어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스마트 병원의 그런 컨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요즘 의학은 왜 그 P4 메디신이라고 합니다. P자가 4개가 들어가는. 아,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네, 맨 처음엔 하나는 이제 프레딕티브, 예측 가능해야 되고, 내가 어떤 병이 걸릴지, 또는 이제 병에 걸렸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예측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 프리벤티브, 예방 가능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건강검진이 대표적인 이제 프리벤티브죠. 또 그 다음에는 퍼스널라이즈드, 똑같은 약을 맞아도 어떤 분은 잘 듣고 어떤 분은 안 듣는데 왜 그럴까? 아직은 많이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 의학이 이제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정밀의료, 뭐 프리시전 메디신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하면 그 시행착오 없이 그 환자분한테 아주 개인적으로 잘 맞는 처방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 또 하나 마지막 P가 파르티시파토리, 참여의학이죠. 환자분이 내 의견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또 때로는 불만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참여해요. 그래서 그 P4 메디신을 잘 충실히 할 수 있는 그게 결국은 스마트 의료고 스마트 병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게 하나의 목표 지향점이라고 하면 네네. 현재 시점은 한 몇 % 정도 지금 달성이 된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아직은 그 스마트 병원은 그 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도 이제 수년 내로 정말로 환자분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특히 아산병원은 지금 이제 그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감염 환자, 뭐 요새 이제 코로나 환자 같은 코로나 환자분들처럼 또는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감염병들 환자들을 이렇게 잘 그 관리하고 그 다른 환자분들한테 전염이 잘 안 되도록 하는 그 아이동이 이제 뭐 인펙션이라는 뜻도 있고 아이솔레이션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분들을 특별히 잘 돌봐드릴 수 있는 그래서 뭐 음압병상도 저희가 한 20개 이상 또 30개 가까이 또 만들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건물 거기도 굉장히 스마트해져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전염의 요소들이 많으니까. 예,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건물을 또 크게 하나 짓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는 그 이제 심뇌혈관 이제 혈관 질환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그런 질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또 다 이제 고령자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얼만큼 잘 해드릴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는 스마트 병원의 컨셉을 일단 시범적으로 많이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병원을 새로 지을 때가 실은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기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간에 하고, 고치면 너무 돈도 많이 들고. 그게 이제 잘 되고 나면 이제 지금 있는 건물을 리노베이션 할 때 이제 그쪽에서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려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건 이 병원은 시스템, 환자들이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야죠. 예. 좋아야 되지만 그리고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실력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면은 친절한 병원이 아니라 가면 병이 낫는 병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뭐 그게 사실은 그 모든 기업이 그렇듯이 뭐 병원은 기업하고는 좀 이제 다릅니다만은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예. 그래서 물론 뭐 그 아산병원이 뭐 수술 잘하는 병원이라는 그런 저희가 네이밍을 받기도 하고 수술이라면 뭐 어떤 특정 아니 그러니까 뭐 모든 수술을 다 모든 그러니까 수술은 잘한다. 전체적으로 이제 외과 파트가 좀 강하다 뭐 이제 그런 이미지도 저희가 이제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치료를 잘 하는 병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치료만 잘 해드린다면 뭐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아니 뭐 대충 하루라도 기다리죠. 예, 낫기만 하는. 익스큐즈가 뭐 다 이렇게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를 잘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글쎄요 예전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제가 이제 그 미래 의료 그런 거에 대해서 강의도 좀 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아마도 앞으로는 점점 이제 그 뭐 IBM에서 왓슨 온콜로지 뭐 왓슨 제노믹스 그렇게 앞으로는 그 AI 의사를 아마 옆에 이렇게 데리고 다닐 거다.
정말 어느 정도 뒤에는 그렇게 된다면 의료 기술에 대한 거는 많이 평준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도 몇몇 분들만 할 수 있는 수술이 이제 점점 적어지거든요. 정보도 많이 공유되고 또 그리고 의료는 뭐 이렇게 특허를 내서 뭐 누구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 공유가 되고 또 이제 수술도 이제 로봇이 조금씩 적용되면서 그 옛날보다는 많이 그 뭐 지혈이라든지 수술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은 사실은 평준화돼야 되고 그러니까 높은 쪽으로 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급 의료를 어떤 의사도 할 수 있게끔 다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이외의 것들이 지금은 좋은 경험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그 본연의 병원의 목적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아마도 그리고 점점 더 상향 평준화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그래야만 되는 거고. 지금 왓슨 말씀하시니까 그 보통 그렇게 대형 병원에서는 그 약 조제 네네.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그 AI에 의해서 뭐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왓슨 IBM에서 이제 만든 AI 그 시스템이죠. 네네. 이제 보통 우리가 왓슨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의료 왓슨만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IBM이라는 것 자체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비즈니스 머신이고 뭐 보험이라든지 여러 재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돼 있고 실제로 저희도 이제 입원 환자 병상 배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IBM이랑 같이 해봤었어요. 그때 이제 무슨 왓슨에 있는 그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동원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왓슨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지금이 생각보다는 의료 AI가 훨씬 더 좀 복잡해서 단순히 그 데이터만 가지고 되지 않고 지금보다 조금 더 똑똑해져야 될 것 같아요. 왓슨이. 그래서 아직은 AI 닥터를 옆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는 수준은 아직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도움을 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정말로 그 의사들이 판단의 오류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정말 AI가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 로직으로 알고리즘이냐 로직이냐 이제 그런 알고리즘과 로직으로 만약에 그 처방이 잘못 들어가면 그런 걸 다 걸러내기도 하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오류도 많이 줄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퍼스널라이즈드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전에 이러이러한 약을 써봤으면 다음엔 이 약을 쓰는 것이 최근 논문에는 제일 좋습니다. 뭐 이런 결론을 이제 내려줄 수 있고 모든 논문을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AI 닥터가 같이 있으면 그런 오류를 많이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본질에는 이제 그만큼 충실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자본 투여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병원의 혁신, 우리 환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그 치료 환경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는 이게 좀 갭이 좀 크지 않나. 그러니까 일반 병원하고 우리 1차, 2차, 3차 병원 이렇게 나누잖아요. 결국 3차 병원만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저는 뭐 꼭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초기 시스템을 만드는 것, 큰 병원에서 큰 시스템을 만드는 건 큰 돈이 드는 거고 오히려 지금 보면 중소병원 같은 데서 아주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렇게 가보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오히려 작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걸 큰 병원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야 되는 병원들도 있어요. 몇몇 병원들은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많이 가보면 그 나름대로의 그 전문 병원들 시스템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있는 데가 있어서 오히려 상급 종합병원, 대형 병원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아까 그 환자가 이렇게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병 때문에 왔고 뭐 이런 이력이라든가 하여튼 편리하게 그 환자의 어떤 이동거리나 아니면 해야 되는 말들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떠오르기는 뭐 비콘이라든가 뭐 NFC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플이라든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료의 혁신을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우리 화상 진료라나요? 원격 진료? 네.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데이터의 공유.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차 진료기관에서 받고
아니면 2차가 됐든 어디서 그러니까 이전 병원에서 받았던 검사를 또 사실 3차 병원 가면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먼저 일단 그 데이터의 공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진료 협력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그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그러니까 3차 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또는 개인 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진료 협력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같이 다 이렇게 적지 않아도 지금 온라인으로 그렇게 이제 다 전달이 되게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점점 갖추어져 가고 있고요. 예, 그런 협력의 중심 병원으로 이제 몇몇 큰 병원들 물론 서울아산병원도 그렇게 그거의 거점 병원으로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급적 환자들이 서류 뛰러 다니고 그렇게 힘들지 않게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카피를 해서 옛날에는 뭐 이만큼씩 그냥 그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내용을 가지고 오면 다 볼 수도 없으니까 검사도 또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제 그러지 않도록 그런 자료가 다 그냥 넘어올 수 있도록 뭐 그걸 클라우드에 올린다든지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다만 이제 과연 의료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나 그런 거에 맞는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점도 있지만 그런 것이 그 머리를 맞대면 조금씩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법적인 문제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그런 건 의지는 점점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죠. 가고 그런 있다. 걸. 예.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 원격 진료는 어떻습니까? 원격 진료는 사실은 이제 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진료 워낙에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네. 많아서 이 개업가에서는 이제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진료의 질도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대면 진료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원격 진료를 온라인 대면 진료다 이렇게 이제 약간 좀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뭐 비대면 진료였다가 이제 그게 이제 온라인 대면 진료고 이제 화상 진료고 이제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서 그 미국이나 일본 뭐 선진국에서는 몇 군데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원격 진료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는 전화 진료를 이제 일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꼭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전화로 그 환자 상태를 묻고 이제 전 처방을 똑같이 그렇게 해드리거나 이제 그런 시스템을 했는데 글쎄요, 결국은 환자도 의사도 다 편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원격 진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시스템이 일단 잘 갖추어져야 되고, 충분히 환자하고 소통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게 꼭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작은 병원에서도 환자분을 여러 번 오시게 하는 것보다는 즉각 이렇게 언제든지 환자도 아까 초연결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언제든지 내가 그 선생님을 원하면 화상으로 스마트폰으로 내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처방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법적으로 그런 것이 남용되지 않게끔 그다음에 그게 뭐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이렇게 집중돼서 그런 건 결코 대형 병원으로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거든요. 꼭 대형 병원에서 봐야 할 환자들만 잘 보면서도 충분히 대형 병원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개업가에서는 개업가대로 원격 치료를 하면서도 충분히 환자분들을 편안히 해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갖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런 원격 진료, 원격 진료라는 표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요새는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대면 진료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그런 진료 시스템을 환자분들이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진료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안에 내부에서도 이게 의사 선생님들 간에 이제 그 병원들 간에 네네.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흐름은 대세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로봇 수술, 이게 원격 수술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굉장히 로봇 수술, 말하자면 엄밀히 말하면 저절로 수술을 하는 건 아니니까 마스터 슬레이브형이죠. 여기서 움직이면 저쪽에서 똑같은 움직임을 갖는. 그래서 전쟁터에서 정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쟁터에 전문가가 다 갈 수 없으니 그쪽에 로봇을 갖다 놓고 원격으로 전쟁터가 아닌 데서 안전하게
그렇게 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원격 수술도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하리라고 봅니다. 네. 예. 지금 병원에는 아무래도 뭐 다양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뭐 네. 위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네. 제가 사실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그 응급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 왜 뭐 수술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그 담당 그 뭐라 그러죠? 저희는 트리아제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아제라는 게 있어서 트리아제? 환자가 오면 네. 분류를 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뭐 환자분들을 분류한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어떤 환자가 정말 급해서 빨리 진료를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건 우리 병원보다는 다른 병원에 가시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관계 혹시 열나진 않으시나요? 그렇게 해서 따로 진료를 받기 전에 먼저 검사부터 한다든지 음압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그 트리아제 앞에 또 프리 트리아제도 만들어서 이렇게 환자분들을 적절한 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죠. 상태를 점검을 해서 그렇죠. 그 의사분들이 예. 과파는 간호사분들이 하죠. 그런 대개는 예.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바로 옆에 진료를 받아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 고객을 만족시키려면은 환자를 네. 고객이라고 봤을 때 네네.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사실 종사자들 네. 만족도가 또 높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당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면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그러니까 네네. 의료사고라는 게 좀 심각한 얘기 빼고요. 네. 가볍게 뭐 간호사라든가 의사분들이 그 전염병 환자를 접촉을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주사 간염 환자나 무슨 어떤 전염병 환자의 주사 놨던 바늘에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병이 옮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 언론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이제 에이즈 수술하면 뭐 굉장히 그때는 뭐 많이 심각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글쎄요, 뭐 굉장히 요새 프로텍션 요새 잘 돼 있습니다. 요새 이 코로나 관계에선 수술하면서 저희 산부인과도 전부 다 이 보호장구를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수술을 다 하게 되니까 실은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늦게 양성이 나오는 수도 있거든요. 예,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다른 감염병도 그렇고 특히 검사를 미리 다 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 분들한테 장갑을 2개 시킨다든지 어떤 그 보호장구를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죠.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책도 있죠. 환자는 두 번째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의료진이 먼저 직원이 첫 번째고, 직원이 행복해야 직원이 환자한테 잘해줄 거고, 뭐 이제 그래야 된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의료 사고에서도 충분히 디스클로저를 해서 환자분한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 보상 비용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결국 비용이 적게 들고 병원이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이제 그렇다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리고 또 직원이 자기가 잘못했으면 제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게 뭐 일부러 한 행동은 아닐 테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혁신에 성공한 조직이나 뭐 기업들 이렇게 네네. 보면은 먼저 내부 조직부터 추스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이게 성공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항상 조직 문화가 일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획조정실에 또 속해 있는 팀 중에 고객 만족팀이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커뮤니케이션 실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게 되기는 하지만 거기에 GWP 유닛이라고 있거든요.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안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하고 이제 저희가 그런 행사도 하고 강의도 듣게 하고 그다음에 조직 문화 저희도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병원은 어떤 점이 부족할까 또 어떤 점이 강점일까 제가 기획조정실장 한 동안에는 그 GWP 유닛에 이제 컨설턴트 몇 분 또 모셔서 같이 얘기도 또 들어보고 이제 그런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 실질적인 이런 행복감 내가 진짜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구나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앞으로 내가 환자분들한테도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좀 갖게 할까 실은 그런 게 또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저 사명을 잘 완수한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조금씩 그게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 그런 걸 행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소개를 보니까 현재까지 100여 건이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결국 환자나 직원들을
그 어떤 뭔가 좀 더 낫게 하는 혁신적인 어떤 시도들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 직접 제안한 것도 있고, 또는 의사 선생님들이 제안한, 우리 직원들이, 관리 직원들이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직 직원들, 간호사 분들, 또는 환자분들이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이제 법적인 변경이 되거나 그랬을 때, 어떤 시스템의 변경이 있을 때 이제 탑다운으로 또 어떤 프로젝트가 내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연구 프로젝트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또 그런 거에 맞춰서 또 저희가 지원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까 삶과 죽음이 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 환자, 보호자들도 아마 환자도 공포스러울 거고 아마 환자 보호자들도 그럴 거고요. 또 그거를 매일 접하는 간호사나 의사분들도 상당히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한 분들을 위한 어떤 그 성공적인 시도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직원을 위한 시도. 네, 뭐 환자분을 위해서. 환자분을 위한 시도.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수술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죠. 네. 이제 보통 수술을 하러 이게 수술에 대한 우선 자세한 설명을 잘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리고 수술장에 이제 내려갈 때 되게 이렇게 스트레처 카에다 이렇게 카에 이렇게 누워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빛이 하나 슉슉 지나 왜 영화에 보면 예, 카메라를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촬영하잖아요. 그게 예, 그렇죠. 굉장히 환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게 불이 착착착착 지나가는 것, 내가 수술실로 점점 들어가는 것, 이제 그런 걸 굉장히 불안해하시니까 휠체어에 타고 편안히 이제 그렇게 들어가기도 해드렸었고 그렇게도 이제 바꿔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직접 걸어서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좀 시스템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대기 공간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세요. 특히 동선이 좀 이상하게 잘못된 병원들이 있어서 여기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수술을 마친 환자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술을 마치고 이제 수술방에서 막 나오게 되면 이게 좀 통증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좀 비명 소리. 그러면 이제 진짜 무서워요. 그 불안감이 확 더 가중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동선 다 이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기 공간 아주 아늑하게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종 환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임종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족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어 주신 아버님 어떠한 분 몇 시 몇 분에 임종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멘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임종에 가까워지면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서로 하고 싶은 말들을 충분히 서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또 사진도 같이 이렇게 남기고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서 정말 그 돌아가시는 분이나 보내시는 분들이 편안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임종에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도 만들어서 저희가 한 적이 있고 그런 내용도 여기 책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예전에는 그 환자 본인에게 얘기 안 하고 보통 보호자 데리고 오세요 이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호자에게 다 이야기하고 그럼 보통 가족들은 예전에는 보면은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 보면 환자에게는 안 알리고 이렇게 충격받을까봐 요즘은 좀 달라진 거죠.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자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환자분이 안 좋다는 걸 알면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성격상 그런 분들이 있거나 그럼 보호자분들한테 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환자분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선배 교수님들로부터 들은 얘기 중에 우리가 환자 가족이 돌아가실까봐 걱정을 하는 건 아이솔레이션 될까봐 하잖아요. 결국 그렇죠. 이별할까봐. 근데 환자분만 따로 이렇게 하고 보호자분들끼리만 얘기하는 건 돌아가시기도 전부터 아이솔레이션을 환자분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환자는 자기 의사결정권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상의하고 또 이 환자가 자기 몸을 치료하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렇게 진료에 참여하는 것. 이제 그런 게 아까 P4에서도 파시트파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요새는 환자분만 따로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정말 위중해졌을 때는 환자분이 크게 놀라시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보호자분하고 먼저 상의하는 경우는 있지만 환자분을 미리 아이솔레이션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럼 이렇게 죽음을 앞둔 심각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을 포함한
그 어떤 스킬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어떤 그 이렇게 솔루션이 있을까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결국 글쎄요. 우리가 임종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치료를 하시는 분이 있고 포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연명 치료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나는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걸 미리 어디다 사인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의식이 없더라도 나는 내가 가망이 없으면 연명 치료를 하지 말아 주세요. 빨리 좀 그렇게 뭐 사실은 연명 치료를 하면은 이미 돌아가셔야 될 분들 너무 오랫동안 그건 환자에 대해서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명 치료에 대한 걸 미리 사인도 하고 뭐 장기 기증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거 미리 다 지금 사인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끝까지 최고의 치료,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치료하는 것이 맞는지, 최적의 치료를 하는 것이 맞는지. 실은 아산병원의 그 미션 중에도 최적의 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해드리는 것. 최고의 치료가 아니고, 모든 걸 다 그냥 뭐 연명 치료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그 비전에도 나와 있듯이 최적의 치료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적의 치료를 하면서 그 이렇게 이제 환자 본인 스스로도 이제 아시게 되잖아요. 내가 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 남은 기간을 고통스럽지 않게 네네. 그다음에 또 너무 좌절하지 않고 네. 인생을 정리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후속 심리 치료 이런 것도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냥 이렇게 저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망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저기 하고 그냥 네. 환자하고 가족끼리 그냥 떠나는 네. 그걸로 끝인지 아니면 그런 글쎄요, 분들을 그게 위한 또 이제 그런 치료를 호스피스라고 하지요. 네. 예, 호스피스라고 해서 되게 이제 종교 시설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병원에서도 호스피스 시설을 저는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서울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병동을 아예 호스피스 병동을 만들고 있지는 않고요. 그 이제 입원형 호스피스가 있고 또는 자문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스피스 담당 선생님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그 여명이 어느 정도고 이럴 땐 통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걸 잘 자문을 해드리는 그런 게 있고 또 정신치료도 같이 이제 잘 받을 수 있게. 뭐 사실은 나라에 따라서는 암이 진단되거나 어떤 중증 질환이 진단이 되면 바로 정신과 그 정신건강의학과 그 선생님을 바로 면담하게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병에 대해서 위로도 받고 환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치료 과정 내내 또 필요하면 불안감을 줄이는 항불안제 같은 것도 쓰고 그렇게 충분히 정신적 배려를 받아가면서 또 그다음에 이제 정말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는 그 뒤에 이제 후속 조치, 뭐 종교적인 그런 도움도 있을 수 있겠고 정신과적으로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아서 편안히 그 생을 마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있고요. 이제 그런 걸 잘 갖추어 놓는 것 때가 좋은 병원이고 이제 그게 스마트 병원에서 또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요즘은 워낙 웰다잉이라고 해서 예. 그런 거에 대한 네. 어차피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네네. 결국 그 시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어떤 욕구들이 생기는데 근데 이게 말씀을 듣다 보면서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의료 관계자분하고 같이 예. 인터뷰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의료보험공단 네네.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걸 치료를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수가를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이거에 따라 또 달린 것 같더라고요. 네네. 또. 예. 근데 이제 요새는 그 치료 효과가 있고 그런 거는 대부분 또 의료보험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비보험 진료, 비급여 진료죠, 비급여. 비급여가 옛날에는 한 30%뭐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점점 줄어서 지금 10% 조금 넘는 정도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비급여에 대한 게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뭐 옛날에 항암제 같은 게 비급여가 되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항암제 중에는 뭐 수천만 원, 심지어 억대가 되는 그런 항암제들도 있거든요. 희귀질환에 사용하는 그런 약들은, 그 희귀병 약들은. 근데 그런 약들도 효과가 있고 그렇다면은 많이 보험 커버를 지금은 급여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점에서 그 의료 시스템은 참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잘 좀 배워볼까? 그렇게 해서 파견도 나와서 배워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간 중심의 병원을 만든다 네. 책을 그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에서 쓰셨고 서울 아산병원에 네. 거기에 이제 대표로 실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이 병원이라는 건 정말 우리 실생활에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고 정말 필요한 곳이잖아요. 예. 그러한 필요한 곳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네.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예,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하여튼 병원은 좀 이제까지 떠오르면 그 뭐라 그러죠? 그 회색빛 예, 예. 건물, 회색빛 그런 것도 많이 페인트.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병원 가면은 그렇게 옛날같이 병원 냄새가 나는 소독약 냄새가 나는. 제가 얼마 전에 향기의 힘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대기실에서 어떤 향이 나는가에 따라서 환자들의 심리 상태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MRI 촬영실 같은 데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폐소공포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런 데서도 어떤 향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환자 경험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게 향기를 동원하건 아니면 어떤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동원하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건 동영상을 보여드리건 정신과 약을 쓰건 그런 게 다 환자분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좋은 경험을 갖게 하는, 또 그래야 직원들도 좋은 경험을 받게 하고 병원을 좀 이런 그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앞으로도 더 좋은 병원 또 좋은 의료진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진료 행위를 위한 네네. 예, 그러한 환경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드리고, 워낙 이렇게 친절하고 사근사근 말씀을 잘해 주셔서 꼭 한번 우리 교수님께 한번 진료받고 싶은데 산부인과 부인과 전문이시라 제가 갈 수가 없네요. 예.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이렇게 함께 공유해 주신 서울 아산병원의 김종혁 교수님께, 그리고 또 기획조정실장이시죠? 네, 김종혁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